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이펙메드와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이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메드트로닉 롤스아시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에이펙메드에서는 마켓엑스 워킹그룹 체어맨을 맡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스페셜 스피커로서는 현재 로슈 진단에 근무하고 계신 이원경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Next slide, please. 에이펙메드 잠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에이펙메드는 2014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의료기기 산업단체입니다. 현재 230개 이상의 멤버십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30개 회사 가운데 20개 회사가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메드는 스타트업 육성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13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을 회원사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에이펙메드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가운데 디지털 헬스 커미티가 있고요. 미션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디지털 헬스 관련된 인허가부터 최종적인 시장 접근성을 위한 과정을 모두 다루는 좀 더 원활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메드에서는 그 로베르타 사르노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매니저분이 계십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각 위원회별로 에이펙에 소재한 그 리더십 포지션 분들이 스폰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돼서는 지멘스 헬스니어의 에이펙 CEO로 계신 엘리자베스 스타우딩거 분께서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밸류는 나와 있듯이 인허가, 사이버 시큐리티, 보험, 헬스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다 포괄해서 디지털 헬스에 관련된 마켓 헬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넥스트 슬라이드 플리즈. 에이펙메드는 그 현재 다양한 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의 저희가 리포트를 냈는데요. 포지션 페이퍼를 발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를 중점적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세션에 마련된 것 같이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인도 세션을 말하는 페이퍼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원경 팀께서 한국을 중심으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이고, 또 제한 사항도 말씀 주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에펙메드는 디지털 헬스 레귤레이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날리지 크리에이션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의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이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금 선정이 돼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드포커스하고 팔리피 쉐이핑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MD뿐만 아니라 각국의 헬스 오서리티들과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네, 오늘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0분 이상의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저희 모국어인 한국어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수용성 있게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경 팀장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이원경입니다. 네, 저는 한국 루슈 진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인허가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에이펙메드 보고서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이 에이펙메드 보고서는 에이펙메드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산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이러한 에이펙메드 보고서의 스코프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다양한 영역의 사실 규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규제 안에서 이제 오늘의 보고서는 인허가 측면에서 살펴보는 사전 사후 관리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히트맵을 시작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에이펙 매드 국가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가지의 좀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으로서도 의료기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SAMD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의미하는 AI, 머신러닝, 이러한 제품들에 알맞는 규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Next, please. 네. 이러한 그 산업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서 에이펙 매드에서도 나라별로 규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싱가포르, 호주,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이후 작년 10월이지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대한 보고서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고서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프레임은 모두 지금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Next, please. 네. 이러한 보고서에서 이제 우리 에이펙 매드가 갖고자 하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이펙 매드의 취지는 각국의 규제 당국자 그리고 이해 관계자 분들에게 디지털 의료 제품에 알맞는 그런 규제 프레임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규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의료기기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틀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헬스 제품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산업계 분들께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매드에서는 이러한 본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 제품의 어떤 맞춤화된 규제 틀을 제안하고, 또 산업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ext, please. 네. 그럼 본 보고서의 이제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국의 현재 발간이 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각국의 규정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그 인허가에 참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경험이라든지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것이 모범 사례인지, 그리고 국제 조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헬스 제품에 맞는 그런 규제 틀을 제안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Next, please. 네. 그래서 이렇게 에이펙 매드 보고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부분에서 사전 사후 관리 영역을 아우러서 한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모범 사례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현재 규정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현황을 좀 색깔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디지털 헬스 제품에 적합한 규제 틀이 아직은 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의 개선이라든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미 디지털 헬스에 잘 맞는 규제 프레임이 정착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색깔별로 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후 슬라이드부터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정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에이펙 매드가 제안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색깔 표시를 보고서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의아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서 작업을 하게 될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계에서 어떤 인허가의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몸소 체험하시고 느끼셨던 그런 부분과는 다소 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업계에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 또 산업계와 함께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기에 좀 앞서서 식약처의 우리 그 디지털 헬스 기기 TF 팀장님이신 강영규 팀장님을 짧게 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Next please. 첫 번째 카테고리인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적격성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약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국제 모범 사례와도 잘 일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보여지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에 걸쳐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에이펙메드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적격성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우리 한국 규제자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한 3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2007년에 제정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정의, 그 용어의 정의 파트를 살펴보시면 어떤 것이 의료기기로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라든지 독립형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이제 의료기기로서 분류되는 제품들과 그리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 간의 어떤 애매한 경계가 애매한 그러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러한 이제 의료기기로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겠는지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런 판단 해설서를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는 이제 2017년도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이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비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를 좀 나누어서 상세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계에서도 이제 막 좀 처음으로 우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인허가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업체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3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구나.' 이러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플리즈. 네. 두 번째로는 등급 분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급 분류 체계는 이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해성 등을 고려를 해서 4등급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 별도의 관리를 하고자 2020년도에 의료기기 품목 분류 고시가 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가 이제 독립법으로 별도로 독립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도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에 따른 품목분류 고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양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대분류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시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임상 분과별로 중분류를 하고 있고 각 중분류 안에 또 다양한 소분류들을 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서 에이펙메드가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국제 의료기기 그 규제 당국자 포럼이라고 하는 IMDRF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 오른쪽 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DRF에서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팩터를 고민하기를 고려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세로 축을 살펴보시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렇게 적용되는 의료 상황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등급 분류가 차등 관리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서도 차등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진단이나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타이트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외에도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유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경미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급이 달리 관리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목군류 고시를 아마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시의 포맷을 보시게 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이렇게 줄글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로서 이제 고시의 포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각 등급이 이렇게 고려가 되었는지가 좀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분류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나라의 등급 분류에서도 이미 이런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어느 정도 뭐 3등급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등급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차등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펙메드 제안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우선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고요. 이제 향후에 보다 우리나라 그 민원인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형태로서 식약처의 등급 분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고민하시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Next, please. 네.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다양한 기능의 모듈들이 이제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여부 질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기여가 된 제품들의 허가 사항을 좀 살펴보았을 때 우리도 이미 에이펙메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제안 사항과 유사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안하고 있는 사항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기능들이 이제 공존하는 경우에 의료기기 기능에만 포커스해서 규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문건으로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품들의 허가증을 꾸릴 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포맷으로 꾸려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심사의 자료는 어느 수준까지 제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업계들의 고민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향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를 주셨던 부분은 이미 식약처에서 문건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사를 할 때 이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의료기기 기능에 대해서는 심사가 불필요한 것이 맞지만 이러한 비의료기기의 기능과 의료기기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할 때 자칫 의료기기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심사할 때 이제 그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으로 허가의 기재 사항이 그리고 자료의 제출이 너무 과하지도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밸런스 있는 수준으로 잘 규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Next, please. 네. 네 번째 영역으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규제의 모델들입니다. 먼저 이제 2019년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을 한 법령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라는 이제 그 법령으로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다양한 접근들을 우리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하에 따라서 혁신 의료기기로서 아니면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허가 심사에 대해서 좀 특례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단계별 심사라든지 우선 심사 그리고 또 일부 그 허가에 대한 제출 자료의 면제도 가능하고요. 향후에 그 시판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경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그 한 세 번째 정도 그 필러를 보시게 되면은 그 미국의 프리서티라고 하는 제도와 유사하게 이제 이런 프리서티와 유사한 어떤 사전 인증에 대한 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인증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사전 인증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인증을 통해서 과거의 전통적이라고 하면 각 개별 제품에 대해서 허가 심사를 하고 이제 시장 진입이 가능했다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개발, 연구 개발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이런 검증을 통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 이러한 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이후에 제품 출시에 대한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차, 2차에 대한 인증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한 업체로 보면 한 40개 이상의 업체들이 이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기업의 수도 한 5개 이상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좀 운영을 하려고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전 인증이라는 이제 절차를 거칠 때 또 업체들은 미리 계획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미리 계획하고 있는 어떤 향후의 변경 관리에 대한 플랜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가 심사 시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판 후에 제품에 있을 하나하나의 개별 변경을 그때그때 다 변경 허가, 변경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미 다 그 변경 관리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으니 이후에는 필요한 때 변경이 있을 때 시기적절하게 어떤 그 승인 절차를 면제를 받으면서 빠르게 변경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금 이러한 다양한 루트들,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펙메드에서는 보다 다양한 스콥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로 이러한 운영을 좀 확대하여 적용하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MDSAP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규제 그 인허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많은 나라들이 다 이제 같은 제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GMP 같은 것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계속 같은 사이트를 반복 심사를 하게 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나라의 규제 기관들이 서로가 승인하고 검토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보다 조금 간결하게 그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면 뭐 인정 모델, 의존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 관리 쪽에서는 MDSAB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정 의존 모델에 대해서 식약처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꼭 그런 GMP 영역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외 그 해외 규제 기관의 어떤 승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한다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넥스트 플리즈.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이제 카테고리는 사전 상담, 사전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혁신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그리고 희소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민원인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전 상담, 사전 검토라는 제도가 보다 확대돼서 모든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넥스트 플리즈.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카테고리인 인공지능 특화된 규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이제 준비해 온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어떤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 심사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임상평가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개별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조직병리 쪽의 소프트웨어, 체외진단 분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병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 심사를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AI 기반의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임상평가를 디자인할 때 전향적 연구뿐만이 아니고 후향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에도 몇 안 되는 되게 발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후향적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임상평가라는 걸 진행을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기간 단축이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임상 연구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그런 의료기기가 국내에서는 90건 이상 거의 100건 이상으로 지금 인허가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라는 특성을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관리에 있어서도 접근이 달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식약처에 어 변경 인증 또는 변경 허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이미 개발자가 처음부터 설계를 한 그런 스콥 안에서 학습 데이터의 추가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시판 후에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향상되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러한 변경 사항들을 그때그때 다 이제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이 면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넥스트 플리즈.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 규제의 현황, 그리고 에이펙메드가 제안하는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뷰노사에 있는 의료기기,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유즈 케이스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조업체이고요.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는 혁신 의료기기 그 제조기업 인증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루트들의 좀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식 검토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일부 제출 자료에 좀 면제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변호사에서 공유를 해주셨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이 포지션 페이퍼의 보고서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호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진보된 제도가 마련이 되면 결국에는 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환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ext, please. 네. 끝으로 이제 에이펙 매드 보고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특히 제안 사항 중에서도 보다 규제 당국자에게 제안을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앞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의 틀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적격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차등화된 등급 분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Next, please. 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발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제품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Next, please.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이러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갈 때 규제자뿐만이 아니고 산업계, 학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규제의 틀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식약처와 이제 간단한 인터뷰를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포지션 페이퍼에 대한 제안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입법 예고가 나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 뭐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좀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과가 신설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 이제 앞으로 신설이 되게 되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표면화해서 재정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경 팀장 감사드리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 잘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Cindy, next slide, please. 네, 저희가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엘로케이션을 해놨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제가 채팅박스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손들기 기능으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많으시면 한 10분 정도 추가로 엘로케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에드워즈에서 아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에드워즈 회사가 아니라 성함인가요? 에드워즈 서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뮤트로 돼 있으신데 뮤트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셨나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은 주로 그 레귤레이터리 사이언스 쪽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뭐 임상이나 보험 쪽에서는 좀 더 활동이 좀 있을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에이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인허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어서 저도 상세한 어떤 계획에 대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에이펙메드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좀 보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임상 연구에 대한 토픽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감하시는 계속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에이펙메드에서도 네,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에이펙맨에서 마켓 액세스 워킹그룹 맡고 있는데요. 사실상 디지털스도 인허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그 MPI 전략에서 뉴 프로덕트 인트로덕션 전략 중에서 일단은 RA랑 QA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사실상은 많은 기업을 저도 지금 만나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요. 특히나 AI나 스타트업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최근에 신호기술 평가 제도가 약간 개선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마 네카에서 발표회가 1시 반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그 검토 한번 받은 다음에 뭐 과타 여타를 뭐 결정나기 때문에 뭐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좀 더 규제가 좀 풀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존에는 그 보통 많은 또 디지털 헬스 기술들이 별도로 보험급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위 수가에 포함돼서 결정이 되다 보면 수가가 굉장히 낮게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잠깐 채팅방에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카 발표 보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네카 웹사이트에 보면 지금 게시판이 떠 있거든요. 그거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하시는데 제한이 없거든요. 1시 반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뭐 못 찾으시겠다면 나중에 협회 의료기사협회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 말씀드리면 보통 행위수가 같은 경우는 그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험급여 결정. 하나가 의사에 대한 업무량, 두 번째가 의사의 업무량을 제외한 예를 들면 의료기사나 간호사, 그다음에 의료 장비나 어떤 시설에 대한 비용, 그걸 보통 메디컬 프랙티스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프랙티스 엑스펜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가 뭘 프랙티스라고 해서 의료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 그 컴포넌트 가운데 의사에 대한 업무량 부분이 제일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관여하지 않고서도 구현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가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수가가 마련이 될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보험을 받았다고 하지만 뭐 판매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될 수가 있고 해외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경 팀장님께서도 디지털 헬스에 맞는 규제 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보험 측에서는 밸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또 별도의 그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업체들이 고민 사항이고 올해 제가 또 의료기기 산업협회 보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올해 좀 중점 사항으로 그런 새로운 수가 산정 모델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들은 많이 협회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협회 보험위원회 강타군 대리나 최영미 부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좀 시간 끌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채팅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동의합니다만 하는데 질문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것만 한번 볼까요? 오늘 발표 내용 중에 후양적 연구 데이터 부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제품 출시 후에 쌓인 임상 자료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혹시 이원경 팀장 말씀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에 설명이 되어 있는 바도 그렇고 이미 이제 출시가 되어서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IRB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데이터를 이제 축적한다라는 데이터 수집의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전향적 연구라는 접근으로 가게 되면 피험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피험자를 수집하는 데에만도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양적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 면에 있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 좀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후양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있는 데이터를 그냥 역추적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를 들면 AI 제품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이미 EMR 차트나 다양한 영상 자료가 있을 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결국은 임상을 실제로 전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후양적 같은 경우는 어깨로는 좀 좋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게 바이어스 문제, 편향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메이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히 미국 FDA나 이런 걸 통과시키려면은 후양적 갖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보험 쪽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제 경력상으로 보험을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후양적 갖고는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양적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바이어스가 많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디지털스 관련된 기술할 때 그 인종 간의 좀 차이, 특히 영상 자료나 이런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EMR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국가마다 헬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의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보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두가 되어야만 하는데 일단은 서두에도 이원경 팀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시약처에서 많이 이거 페이버를 준 거예요. 일단 시장을 진입하고자 할 때를 좀 더 여유를 주신 건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좀 더 좀 굿퀄리티,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데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구축 안 하시면은 보험 쪽에서 탕막 깨질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저 추가 올라왔는데요. 말씀 예, 하나만 조금 예,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조금 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읽어보니까 인허가시 필요한 임상 자료를 완화하고 제품 출시 후 데이터를 보겠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뭐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 말하는 컨셉으로 보면 선진입 후평가? 혹시 이런 내용인가? 라는 질문으로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지금 인허가에서 후양적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리가 심질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진단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분석을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은 이미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환자들에 대해서 심질환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MR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런 데이터에서부터 우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뭐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주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후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사전 허가 단계에서 임상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면제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고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그럼 네카에서 후양적 연구 데이터가 부정적인 거요?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 네카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거든요. 위원회를. 근데 그분들이 구성이 다 의사세요. 근데 의사분들은 굉장히 퀄리티,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그 집착이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양적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특히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후형적이라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후양정도 어떻게 디자인을 설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바이어스를 많이 없앨 수 있는 디자인 모델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밸류가 있는 데이터죠. 하지만 저라면은 특히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좀 이노버티브 그러니까 혁신적인 의료기술 평가 트랙을 타야만 하는 디지털 헬스 기술, 예를 들어 로봇이나 AI 기술 관련되면 저라면 전향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던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피드백은 뭐냐면요. 너무 업체들이 성급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급하다. 예를 들면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투자하고 1조 이상 투자하는데 뭐 얼마 뭐 투자도 안 하고서 한 1, 20억 투자하고서 뭐 시장에 내놓겠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세요. 그 때문에 네카에서보다는 실제로 소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시거든요. 네카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일단 어떤 제시를 그 논의가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책임형 문구차 이런 툴을 통해서 때문에 네카에서보다는 실제로 의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궁극적으로 이게 사용자잖아요. 혹은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보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신의교수 평가 제도가 좀 개편이 돼서 그 유예제도 신의교수 평가 유예제도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저라면은 전향적으로 많이 구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한시적인 제도거든요. 2, 3년 동안에. 그동안에 괜히 뭐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을 해나가서 나중에 정식적인 HD를 통과하기 낫지 후향적으로 계속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제가 만약에 네카 직원이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this is black, this is white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레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명쾌하게 보시려면은 사전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평원이든 시약처든 내과든 간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구 이사님.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하나 진야 부장님 것 같은데요. 후양자 연구액은 치료제로 검체 검사 영역 차이가 있겠죠? 조금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을 평가를 해서 실패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어떤 바이어스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요. 뭐 영역의 차이, 뭐 검체와 검사나 치료제 좀 영역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치료제라도 검체형인 건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러면 한 46분 됐는데요. 마무리를 할까요? 예. 아무튼 오늘 이원경 팀장께서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굉장히 또박또박 설명 잘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런 세션을 한번 하반기나 중반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때는 보험까지 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부터 신뢰기술 평가 그 다음에 보험까지 성공 사례라든지 실패 사례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성공 사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학습 효과를 좀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뭐 굳이 뭐 에이펙메드가 아니라도 협회 내에서도 뭐 주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사례를 좀 발표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좀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그 재활용 로봇하고 연속형 ECG 제품이 보험급여를 받았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신용기술만큼 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협회에서 그 두 개 회사 관련된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보험급여를 받았고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회사도 있고요. 언회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웨비나 이후로 뭐 추가적인 저희가 어떤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에이펙에 대해서 추가적인 활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어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과도 협력하는 좀 많은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가운데 본인들의 사례를 좀 발표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웨비나를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영경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뭐 점심시간 동안 이게 어렌지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Cindy, I'm closing right now. Thank you for your help.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